예, 금방 소개받은 영남대학교 정외과의 김명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주시고 또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 강의랑 특별한 인연이 없는데 우리 권호국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 강의를 보내서 우연히 어떻게 또 이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제 전공은 이제 한국 정치 사상인데요. 특히 이제 조선 건국 그 시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일본 정치 사상하고 중국 정치 사상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범부 선생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우연히 그 다음번에 강의를 하신 그 영남대 철학과에 최재목 교수님이 권유를 해서 그때 사실은 그 법무 선생님과 같이 연구하자 그래서 한 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초기 정치사상에 대해서 그때 한번 법무학회에 가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혀 뜻하지 않게 우리 권호국 선생님께서 주제를 그냥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 법무 선생 정치사상을 이렇게 정해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책을 다 모아서 이제 읽어보게 됐습니다. 읽어보면서 10년 전에는 그냥 뭐 그런 분이 계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요거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천재가 계셨나? 전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이 일단 깊이 들었고요. 또 동양 사상에 대해서 너무 심오한 경지에 이르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깊이 탐복을 했고요. 오늘의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앉아계신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기론이라든지 문양론이라든지 뭐 리라든지 기라든지 뭐 이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옛날 고리적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랑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옛날 그 분야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쪽 분들의 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하나는 부산교육대학의 성리학을 전공하는 이상익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은 이제 소론 집안이에요. 소론 집안이고 공주가 이제 지금 세거지인데 그 사람은 만나면 생각이나 말이나 그냥 조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사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 동양 사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익 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근데 법무 선생은 양쪽을 다 갖추신 분이라는 걸 제가 보면서 탐복을 했습니다. 옛날 공부에도 너무나 정통하시고 정통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해석을 내올 정도로 탁월한 동양학자시고 더군다나 현대 정치로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직면한 당시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탁견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뭐 보통 분이 아니신데 법무 선생을 만나서 건국의 정치에 대해서 건국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을 하고 당시에 정치를 끌어갔다. 그리고 또 나중에 박 대통령께서 그 60년대 70년대 했던 여러 가지 그 행적들을 보면 근본이 처음에 시작이 이 법무 선생으로부터 출발을 했구나. 그걸 아주 이번에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제가 좀 이제 처음으로 연구를 했는데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법무 정치사상에 대한 좀 포괄적인 저서를 좀 한번 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갖게 됐습니다. 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무 선생 우리가 널리 알려지기로는 동양 철학의 대가로서 알고 계신데 실제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법무 선생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단순한 철학자, 필로소퍼가 아니라 경생하거나 세상을 경략하는 상당히 정치가고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법무 선생의 이제 용모를 보면은 이 탈속한 그런 이미지 아주 잘생기셨죠. 옛날 얼굴인데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옛날 얼굴이 좀 울퉁불퉁해가지고 사실은 대부분 다 근대화 이전의 어떤 얼굴 용모를 하고 계신데 아주 준수한 분이시고 이 글자도 보면 이 필적이 대단한 필적이시죠. 경주 최부자지 보낸 그 엽서인데 일본에서
연보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최대목 교수님이 훨씬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1897년에 경주에서 탄생하셨는데 97년이면 95년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테니까 동학혁명이 바로 끝나고 한국이 본격적으로 일본이 식민지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전필제 김종직 선생의 15대 손이고요. 그 할아버지였던 김동범이라는 분은 동학을 창시한 수훈 최재호 선생하고 어릴 때 중마고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법무 선생이 이제 최재호 선생에 대해서도 글을 따로 최재호론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를 하셨고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서 천도교에 증언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 범부 사상을 끝까지 쫓아가 보니까 결국 동학에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주역이라든지 이렇게 동양 사상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나중에 쭉 맨 마지막 결론은 동학 사상이 한국이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고 장차 한국이 세계로 발신할 수 있는 제3의 사상으로서 동학 사상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인연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4살 때 13살 때까지는 김재자 선생님에서 한문을 공부하시는 기본 경전을 다니고 있습니다. 15세 때 결혼을 했고 19세 때 일본에 유학을 했는데 정식 학위는 하지 않으셨고 당시 유명한 대학이던 동경대라든지 경도대, 교토대에서 여러 분야의 공부를 이렇게 섭렵을 하셨는데 청강생으로 지내셨습니다. 25세 때 귀국을 해서 오늘날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불교중앙학림에서 동양사상을 강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칩거를 하셨고 또 여기 경남에 있는 그 무슨 지역이더라 거기가 그 사찰에서 오래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일제 투옥이 돼서 옥고를 치르셨는데 2년 정도 옥고를 치르셨다고 것 같습니다. 1945년에 이제 49세 때 해방이 됐고 부산에서 1호 불학부라고 하는 그 그룹을 만들어서 건국 방책에 대해서 연극 강좌를 했는데 그때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박상훈 나중에 국회의장 하셨던 분이죠. 김범일 나중에 법무부장관 하셨던 분 그런 어떤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과 함께 건국 방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1960년대 초에 건국 정치의 성격 5.16이 일어났을 때 말이죠. 그래서 발전을 해서 나중에 정치 철학 특강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이 그러니까 1945년 부산에서의 강의를 토대로 해서 계속 발전을 해나가면서 15년에 걸쳐가지고 발전이 최종적으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범부는 그렇게 천재신데 저술이 없으세요. 참 너무나 해석하게. 근데 이 책은 그나마 아주 체계적으로 쓴 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범부의 정치사상 여기에 다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강의도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48년) 52세 때 서울에서 경세학회 역시 이름이 다 이렇게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동양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정치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학회 같은 걸 만들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이념과 이런 것들 연구하고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랑외사라고 하는 걸 부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화랑외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제목이 이제 국민윤리 특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화랑외사는 이제 신라 때 화랑들, 여러 화랑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건데, 역사에 기초라고 있지만 거기다 살을 더 붙여가지고 약간 소설 형식으로 만든 그런 책인데, 범부 선생의 문장력이 탁월하세요. 제가 읽어봤는데 일단 재밌고요. 김동리 선생의 문학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이 범부 선생이 가지고 있는 문학, 철학적으로도 아주 철학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셨지만은 이 입담이 보통이 아니시다. 그다음에 그 사용하는 그 어휘력이 오늘날 저희들도 훨씬 뛰어납니다. 어휘력이. 그래서 문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었구나. 소설가로 나가셨을 때 성공하셨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김시습에 대해서 그 소설을 연재한 게 따로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책도 읽어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잘 쓰더라고요. 화랑외사를 구설하셨는데 범부 선생의 사상, 동양 사상의 그 흐름을 쫓아가 보면 처음에는 그 주작으로부터 성리학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성리학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화랑도 풍류도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셨다가
동학으로 매짐을 하셨습니다. 동양철학적으로. 그래서 이 화랑에서는 사실은 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화랑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워리어들이잖아요.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정치가들이었지 않습니까? 김일순 장관 이런 분들 다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화랑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치하고 동양철학이 만나는 풍류도하고 그다음에 그 정치철학하고 만나는 그런 접점이 화랑도고, 그래서 한국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사실 화랑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랑이라는 인간상을 61년에 5.16이 일어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자문을 계속 하셨는데, 화랑을 앞으로 한국인들이 쫓아가야 될 모범적 인간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 한국은 모범적 인간상이라는 게 사실은 선비 아니었습니까? 조선의 이제 사대부리라는 선비상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 이상적 인간상인데, 선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리학의 기초, 세계관이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범부는 처음에 성리학으로 출발을 했지만은 나중에 풍류도하고 동학으로 나가면서 한국 고유의 어떤 사상에 기초한 세계관에 기초한 인간상으로서 화랑이 우리의 원형이다.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화랑이 기본적으로 20대, 21세기에 한국 사람들이 선비형으로부터 화랑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랑 예사에 그런 모범적 인간상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백결 선생이라는, 우리 그 가야금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검은구로 유명하신 분이죠. 백결 선생은 사실 자 이상적 인간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비대 민의원에 당선됐어요. 이게 참 그것도 특이한 일이죠. 보통 철학자들이라는 정치에 좀 무관심하고 뭐랄까 탈속적인 분들인데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의원이 되셨을까? 이것도 특이하죠. 그만큼 이 범부라는 분이 한쪽으로는 필로소퍼였지만은 동시에 자기를 스테이트맨으로 정치가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서 화랑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55년 59세 때 경주 계림대학 학장, 경주 청산집에서 개설한 대학인데, 이 대학이 나중에 대구대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 영남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남대학에 공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부 선생하고 전생에 좀 인연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영남대 인연이 있는 분이라는 저도 몰랐거든요. 범부 선생 문구가 사실 우리 영남대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쓰셨던 거나 책들이나 이런 게 다 영남대 기증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계림대학에 기증을 하셨지만은 통합되는 과정에서 법무 선생님 문헌이 다 우리 대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58년 62세 때 건국대에서 정치철학을 강좌를 하셨고요. 동방선왕도 수장을 하면서 동방선왕 정치학하고 동양철학 항상 겸비하면서 같이 나갔습니다. 그때 들었던 분들이 아주 쟁쟁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중에 문교부 장관 했던 황산도, 법무부 장관 했던 황산도라는 분, 이양명, 유명한 명지대학 총장을 하셨나요? 유명한 분이시죠. 이종 영남대학 교수를 하셨던 이런 분들이 그 당시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63년 67세 때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16 혁명 세력이 법무선생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와가지고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혁명을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조언을 들으셨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체계화시켜서 외곽단체 5월 동지회라는 외곽단체를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의장이시죠. 국가지원 최고위 의장이 회장을 하고 민간 쪽 부회장을 법무선생이 하셨고요. 또 여기 이제 군부 세력의 부회장은 이제 또 누구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이주일 장군이라고 그분이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뒤 청와대에 많이 찾아가서 고민을 했고요. 그때 나온 이제 글이 국민적 자각의 진자를 위하여 각국 국민운동 여러 사례라는 그런 글을 발표하셨는데, 이 이제 생각이 나중에 이제 새마을운동으로 발전을 하고 소위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옛날에는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그랬죠. 국민의 도의를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들고 그때 그 원장으로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있던 기억이 자꾸 안 나요. 박종우, 하이데거를 전공한 박종우를 임명했는데, 그래서 전기에는 60년대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드바이저가 사실은 법무 선생이었고, 그다음 70년대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박종우 선생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전교와 후기에 이렇게 사상을 지배했던, 한 시기를 지배했던, 조언을 했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5년 69세 때 우리는 경세가를 대망, 그러니까 철학자를 대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그냥 어떤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구할 경세가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없다. 우리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다. 그런 소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 5.16 세력하고 그때 결별을 하셨는데 5.16 세력이 자꾸 서양을 모방을 하면서 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모방을 해야지만 신생국의 조건에 맞게 그렇게 나오는 그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좀 불화가 생겼었고요. 이듬해 70세로 별세를 하셨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평소에 너무 술을 많이 마셨어요.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범부를 보통 동양 철학가로서 많이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정치 사상가로서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원래 김정은 교수신데요,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셨는데 외손자입니다. 범부 선생의 큰딸의 아들, 장남이 이제 김정은 교수인데 김정은 교수님이 어렸을 때 경주에 사실 때 범부 선생이 그 심부름을 다 했어요. 술 사와라, 정거나 술 사와, 담배 사와 하면 심부름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은퇴하신 다음에 범부 선생이 다양한 글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범부 선생의 단순한 어떤 동양 철학자가 아니라 민족과 역사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셨다.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떠가지고 구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범부 선생이 그렇지 않았다. 민족과 역사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가졌고 당연히 그러니까 정치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치가로서의 그 범부 선생이 대망을 했던 거는 우리가 동양 세상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라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 고통에 빠져 있는 민족과 국가를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가 그 방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고요. 근데 문제는 정치가들한테는 지식이 없고 학자들에게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거를 합친 학식과 그다음에 동시에 경험이 겸비된 경세가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 이율복 선생 같은 분들, 만원소 썼던 분들. 이황 선생은 그냥 학자시죠, 스칼라인데 이율복은 그렇지 않죠. 만원소를 보면은 막 불이 막 일어나고 뜨끈뜨끈하거든요, 만원소는. 그다음에 이제 그 경세표를 쓴 정약용 같은 분들, 그다음에 성모사설 쓴 성모 이익 선생 같은 분들, 이런 유영원 반계수 이런 분들이 경세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범부 선생은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경세가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라의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정치와 문명을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나? 공자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그 정도로 단순하게 어떤 하늘나라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 밑에 땅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인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사실은 대망하는 그 경세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본인이 그걸 지향했던 거가 신라시대 때 화랑을 쓴 백결 선생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역사에서는 이율복 선생이라든지 성호 이익 선생이라든지 하산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하다. 식견이라는 말이 아주 참 이분이 자주 쓰는 말인데 식견. 식견이라는 게 그냥 뭐랄까요? 우리 영어로 할 때 프루던스라고 그러는데요. 나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 근데 우리 철학자들을 추구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철학자들 추구하는 건 나리지거든요, 지식이. 식견이라는 건 우리가 정치 철학하는 때는 프루던스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아서 경험과 지식이 결합이 돼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식견이라고 그러는데 식견이라는 말 많이 써요. 근데 율곡 이 선생의 율곡집을 봐도 식견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맥락이 통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식견을 중시하는, 경세가를 중시하는 그런 정치적 전통이 있는데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같은 경우는 최승로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염알성적 정도전 같은 사람들, 뒤가서는 이제 그 이율복 선생 같은 분들, 그 다음에 다산, 그다음에 성호이 이런 분들, 육일주 이렇게 딱 맥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세가의 맥이. 네, 그래서 그 다산 범부 선생의 정치 철학은 정치 철학을 좀 살펴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 철학 특강이라는 책이 아주 집약이 잘 돼 있다.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제가 글을 이제 한 12페이지 정도까지 썼는데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일부만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범부 선생은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실제로 정치 개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의원 의원을 정치가가 직접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16 군사혁명의 이데올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념적 지표. 본인은 이제 경세가라는 말을 쓰셨습니다만 혁명공약에서 보면은 혁명공약이 이제 혁명공약이 이쪽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 저기 5.16 세력의 혁명공약의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반공주의. 두 번째는 경제 발전을 해야 되겠다.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엔티 커뮤니즘, 그다음 경제 발전. 근데 근대화, 모더나이제이션. 이 두 가지가 5.16 군사혁명 세력의 그 역사적인 자기 비전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다 법문서를 듣다 보니까 이제 사망인데요. 이 사망은 부패를 일소하고 민족 정기와 국민 노예를 갖다 바로잡는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냥 갖다 붙여놓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좋은 말 갖다 썼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법무 선생을 읽으면서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 법무 선생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구나. 그렇게 이제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한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이제 쓴 책이 우리 민족의 나갈 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1963년에 나온 책인데 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돼서 사실은 한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그 밑그림을 그린 쪽에 블루프린트거든요. 그 책이 사실은 우리 민족 나갈 길. 거기에 국민노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그때 처음에 그 책 예전에 읽을 때 10여 년 전, 20여 년 읽을 때는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나 이 생각했는데 박 대통령이 그냥 그 경제 발전만 하겠다 생각하신 게 아니고 이 인간을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하셨어요. 결국은. 그래서 아마 한국학종합연구원도 정신문화연구원을 정신문화연구원을 만든 이유가 그래서 이게 그 새로운 인간을 좀 만들려고 하셨구나.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라. 그래서 화량형 인간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했는데 그 생각이 처음부터 좀 있었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사실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만 도덕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살기는 굉장히 잘 살게 됐는데 마약이 막 굉장히 퍼지고 그다음에 뭐 칼 들고 막 설치는 사람이 나타나고 뭔가 이 도의라는 측면으로 보면 오히려 더 수준이 낮아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민주주의, 자유주의, 또 이렇게 개인주의, 합리주의 이것만 가지고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이렇게 공동체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애착이라고 할까 이런 거 다 가지고 갈 수가 있는가 회의가 좀 생기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 마약을 해가지고 어떤 도시를 가면은 캘리포니아는 또 가면은 흐적거리는 사람이 다닌다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 인간이 정말로 그 선진국이 돼서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 선진국이 됐나?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서구를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물론 훌륭한 점들이 많죠. 민주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합리주의라든지 개인주의라든지. 근데 문제는 도덕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법무 선생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당략이 결국은 법무 선생의 초기 생각에 나와 있었다. 그리고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5.16 그 중심 세력들, 주체 세력들이 법무 선생과 정신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16을 지지를 이제 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5.16을 지지하는 지식인들 없었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도 사실 5.16 지지하면은 다 고스꼴통으로 생각하고 독재주의자로 다 이렇게 평가를 사실 지식인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법무 정도의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정신적 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5.16을 지지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당연히 학자 입장에서 보게 되는. 그런데 명료하게 5.16을 지지를 하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48년에 우리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민주당, 공화 자유당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국가 중병이 들었다. 이것도 좀 다시 고쳐야 된다. 이게 혁명 세력이 5.16 혁명 세력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충심, 비통한 결의, 5.16이 왜 일어났느냐? 비통한 결의 때문에 그렇다. 충심, 순결한 양심, 건강한 단행에 의해서 일어난 게 5.16이다. 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좀 고쳐서
나라를 고치는 그런 명의, 훌륭한 의사처럼 나라를 고치는 그런 재능, 기량을 가졌었으면 하는 게 오늘 한국 사람들의 희망이요, 염원이다. 오늘은 이제 그 법무 선생의 어떤 염원이겠죠. 법무 선생 사상을 이제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예요. 굉장히 실천주의입니다. 보통 동양자학자들이라는 게 뭐 하시면 추상적이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동떨어져서 사는 구름 위에 사는 분들이 보통 다 그런 동양철학이라는 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동양철학의 대가신데 주역에서 아주 특이하시죠. 일단 풍모도 보통 그 법무 선생을 만났던 분들 전부 다 도인이다, 다 신선이다, 그게 평가라고. 근데 정치 사상은 굉장히 세속적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보통 세속적이라는 게 또 속물적이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실성, 현실하고 만나야 된다. 사상이라는 게 구름 위에 서야만 안 된다. 렐리번스가 있어야 된다. 사상하고 딱 맞닿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된다. 실천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상은 현실에 적합하고 실천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지식이 소위 많다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 사람들은 지식은 많지만 이게 없다고 봤어요. 적실성과 실천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다 배운 거죠. 책에서 배우고 유학 가서 배우고 다 배웠지만 그게 현실에 닿아 있지가 않고 붕 떠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케인즈 이론이라든지 훌륭한 정치, 경제 이론 다 가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 어떻게 할 겁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지식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 아니고 아까 말한 식견, 프루던스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실천제입니다. 실천을 할 수 있는 지식이 된다. 저희 책의 정치철학 특강 이 책의 맨 첫 줄이 실천부터 시작해요. 국민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념과 실천 방법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실천을 하자면은 우리가 뭘 실천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 결정을 하자면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고 결정을 하고 실천을 하는 그런 지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질 것이냐? 그 확신이 바로 식견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는 거. 공부만 해가지고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실을 모르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그냥 얘기는 해도 자기도 사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 선생이 60년대 초에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혁명정부에서 경제학자들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가서 앉아 있는데 학자들이 경제학자들 다 얘기는 누구의 케인즈 얘기하고 누구 얘기 다 하는데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할 건데 답이 없는데 답이. 그래 이게 한국 지식의 큰 문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공부를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한국 공부를 안 하고 서양 공부만 했다. 두 번째는 이론만 공부하고 현실을 공부한 두 가지. 우리 한국인의 정신세계라는 게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의 머릿속이 원래 두 개로 하나는 이론주의, 하나는 사대주의. 자기 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멋지고 근사하지만은 다 빛 좋은 계사로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되게 현실주의적이고 실천주의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인식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현실인식이 안 되느냐. 너무나 오랫동안 사대주의를 했다 우리가. 너무나 공장을 맹장을 했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현실이냐. 서양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칸트, 마르크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공부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론주의. 이론으로는 건사한데 현실은 모른다.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말이죠. 소득수주 성장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저절로 경제가 발전된다는 이론인데 그거는 마차가 말을 끈다는 그런 얘기죠. 경제가 성장해야지 소득이 올라가, 소득이 올라가야지 다시 선순환이 돼서 하는 건데 소득이 올라가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렸다가 하층 30%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몇십만 명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훨씬 높아지고 경제 발전 떨어지고 이런 게 이제 이론주의야. 이런 게. 근데 한국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이론주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범보의 사상의 첫 번째 특징이 현실주의하고 실천주의다. 두 번째는 백성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백성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백성은 원래 무지하고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공부는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주의하고 사대주의 때문에 현실에 대한 아무런 처방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경세가 있어야 되겠다. 직견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 경세가 한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요. 첫째는 경세가라는 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나리지인데 나리지를 가진 사람은 많다. 대학 교수부터 시작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평생 앉아서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는 건 많아요. 그렇지만 현실을 갖다 놓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솔루션을 내놓으라면은 막막히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에서 최고의 경제학자가 사실 구멍가게 운영 못합니다. 구멍가게도 운영을 못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아까 프루던스라는 위즈덤,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런 경세가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소위 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세라고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한다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학자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나오는 것도 아니다. 정말로 지식도 그런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실도 잘 알아가지고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 경세가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나? 로마 역사를 보면은 시저 같은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단순한 뭐 대단한 지식이죠. 시저도 관리와 정비 같은 거 엄청나게 잘 썼잖아요. 책으로 연설도 잘했다고 그래요. 동시에 당대 로마 최고였던 장군이자 동시에 또 정치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세가라고 하면은 첫째는 식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할 때 그게 깨끗하게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정치 세계라는 게 좀 더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종처럼 피를 갖다 잔뜩 묻혔지 않습니까? 조선이 건국될 때 이성계도 피를 많이 묻혔지만 진짜 피를 많이 묻힌 건 태종 이방원이에요. 사실. 그 사람 보면 사람으로 보고서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지 아버지 주장했지, 형제들 뭐 2명 죽였지, 자기 보냈던 천안들 4명 다 죽였지. 자기 공식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완전히 손에 피가 가득해요. 근데 그 태종이 건국 초에 한 30년 만에 말이죠. 18년 동안 제위했습니다만 나라를 딱 안정시켜가지고 세종한테 딱 바톤을 줘가지고 세종이 그 우리나라의 기초를 놨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어떻게 그런 악인이 그런 정치를 할 수가 있는가? 근데 경세가라는 거는 그것도 알아야 된다. 나중에 좀 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얘기예요. 위권의 세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누추하거든요. 누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라를 위해서 어떤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것도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런 경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어떻게 보면 간디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다. 굉장히 고결해 보이지만 사실 그 당대에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면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다. 그 시대의 영국 인도가 처해 있던 식민지 상황을 극복하는 너무나 또 중요한 어떤 생각들을 내놓고 그 운동화시키고 실제로 그런 역사에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말이죠. 그다음에 덴마크의 브룬트비 같은 사람. 그 바닷가에 진짜 쓸모없는 땅에 우리 뭐 경상도 많은 땅에서 말이죠. 형편없이 사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놓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덴마크 국민들의 그 국민 도의를 갖다 혁신을 시켜가지고 오늘 세계 최고의 그 훌륭한 걸 만든 이 그룬트비라는 사람. 단순한 학자가 아니다.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다. 진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세의 어떤 방향을 지닌 이 경세가들이 나라를 이제 밑바닥에 있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국민운동을 국민을 계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민을 가르치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일정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역사에 또 그런 사례가 있느냐? 있다. 간디의 인도자가 빠졌네. 간디의 인도국민운동. 히틀러의 유괴했죠. 그런 TV에 국민운동학 덴마크 이 간디의 어떤 그 인도 국민운동하고 그런 TV의 그 국민고등학교 운동은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같은 국민운동이라도 상황이 틀리다. 간디 운동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계몽이라는 게 폭동한 놈들 몇 놈 뭐 하나 주고 이제 엘리트들만 이렇게 하는 운동 대부분인데 간디는 그게 아니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가족 천민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운동을 만들어냈다. 상당히 정치적 감각이 좋은 거죠. 두 번째는 그런 인도의 국민운동을 다른 사례에서가 아니라 인도의 정신적 전통, 역사적 전통에 찾아냈다는 거예요. 사티그라라는 그런 거죠. 사티그라라는 게 원래 바가와기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단어인데 그것은 진리의 하지, 진리를 손으로 잡는 데 움켜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운동을 하는데 비폭력, 이제 그게 이제 비폭력 저항 운동을 간 건데요. 하여튼 유명한 뭐 소금 행진이라는 유명한 그 사건이 있었죠. 영국 사람들이, 영국 식민 당국이 인도 사람들이 소금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영국에서 만든 소금을 사서 먹게 해서 소금세를 비싸게 받았습니다. 인도에 바다가 쫙 널려, 인도양이 널려 있는데 소금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총독을 싸우냐? 그게 아니고 간디가 어느 날 이상한 거 있잖아요. 옷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걸치고 그냥 걸어봐요. 한 뭐 400리? 몇백 킬로, 400km 정도를 혼자 걸어가요. 70명 자기 추종자들하고. 왜냐하면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400km 정도 걸어서 소금 만들려고. 처음에는 70명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60만 명이 따라와요. 뒤에. 그래서 가서 소금 손으로 해변가에 있는 소금을 이렇게 손으로 흔들어요. 그거 아주 단순한 거죠. 그리고 누구랑 영국하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소금은 인도인의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고 왜 이 소금을 영국이 못 만들게 하느냐? 너희들의 식민지배라는 게 뭐냐? 인도를 착취하는 거라는 걸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경찰들이 와서 몽둥이를 들고 때렸거든요. 왜냐하면 해변에 못 가도 끝도 없이 몰려오는데 딱 때리면 딱 무너지고 경찰들도 나중에 이제 양심에 갇혀 있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문제예요.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는 운동. 인도의 전통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명상이라든지 총독을 싸우는 게 아니고 진리의 정신에 기초를 해서 무엇이 잘 되고 못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인 거예요. 그거를 인도가 간디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인도인들이 식민지배를 당하면서 정신이 다 위축돼가지고 다 자기를 비천하게 생각했는데 인도인들이 고결하다는 걸 입증을 했고 영국인들이 오히려 비천하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영국인이 정신적으로 패배했어요. 할 수 없이 영국 사람들이 독립을 안 시켜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문명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대단한 거죠. 정치적으로 천재예요. 간디는. 이런 거를 하자. 이런 그래서 분석을 해요. 이 책에서 간디의 어떤 소공행진 유명한 장면들이죠. 히틀러의 얘기했대. 히틀러의 사상은 두 가지다. 민족지상, 국가지상이다. 민족이 최고고 국가가 최고다. 근데 이것을 독일 민족지상주의, 독일 국민지상주의, 나머지는 다 빵이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했다는 거죠. 간디의 운동과 틀리죠. 간디는 누군가 영국 너희들 나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단지 인도인들이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면 했을 뿐이에요. 영국인들은 스스로 느끼는 거고. 근데 이거는 아니죠. 히틀러는 독일 민족, 아리안 민족만이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밀고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망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안 인종의 그 어린 아이들을 건전하게 키워야 되겠다는 유겐트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사상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 조직과 운동 방식은 배울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룬트비의 국민운동. 그룬트비의 국민운동도 국민고등학교라는 걸 만들었죠. 국민고등학교를 만드는 여기서 직업교육을 시킨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덴마크의 그룬트비 운동에 어떤 조합, 코퍼레이션 운동을 많이 얘기하는데 조합이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진짜 본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마음속에 어떤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두 가지, 인격과 일,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게 덴마크를 부흥시키는 길이다. 아주 심플하죠, 그것도. 직업적으로 어떤 자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정신적으로 건전해야 된다. 두 가지를 가르치는 데가 국민고등학교예요. 이 운동을 통해서 덴마크를 완전히 바꾼 거죠. 한국은 그런 운동이 없었나,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3.1운동, 그 다음에 4.19 그 다음에 한말의 국제부상운동, 우리 대구에서 있었던 우리 국제부상운동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운동은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의분을 가지고서 이런 전통이 있다고도. 문제는 이 전통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계속돼서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의 정신을 갖다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우고 그래야 된다. 그런 운동을 5.16 일어나실 때 우리가 해야 된다. 국민운동으로서. 이 국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윤리를 우리가 확립해야 되겠다. 국민윤리를 어디서 확립할까? 사람들을 확립해야 되겠다. 국민윤리라는 걸 처음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도 국민윤리 과목이 생기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었죠. 그게 이제 오늘날 자유주의교가 어긋나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례로부터 그 당시 신생국 정치, 가난하고 너무나 형편없었던 그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본부들이 생각을 했고 박 대통령이 받아들였죠.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법무 선생의 정치 현재 사상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제 현실주의와 실천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계몽주의적 성격을 국민운동이라는 어떤 국민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일종의 국민 개조론이죠, 사실은. 민족 개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는 이런 전통은 사실은 범부 선생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한말의 나라가 망한 이후로 대부분의 그 한국의 중요한 정치 정치적 지도자들은 국민을 개조해야 되겠다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너무 소위 뭐 나쁘게 얘기하면 엽전의식이 꽉 찌들어 있다. 나는 식민지를 겪고 난 다음에 법무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식민지 의식 뭐라고 해야 되나 친일 잔재가 너무 정신적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왜냐하면 식민지라는 게 노예 생활 아닙니까? 마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이끌고 들어갈 때 그 모세 노예 은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예 은성이라는 거는 일단 배를 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먹고 사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나 이런 것도 좀 고결한 것보다는 그냥 고기 속에 냄비 속에 고기만 있으면 오케이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끌고 올 때 시나이 산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소를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숭배를 하니까 암소라는 게 이제 풍요의 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물질적 욕망 중심으로 한 그런 생각이죠. 기복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그거를 하느님의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갔다 석화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노예근성이라는 게 우리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정신이 다 훼손됐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노예근성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좀 시선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재생할 수가 없겠다. 그 생각을 법무 선생이 해서 국민도의와 민족도의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좀 계몽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국민운동을 해야 되겠다. 어떤 간디의 어떤 샤티그라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덴마크 그런티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운동 같은 거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 기초를 마치 간디가 샤티그라에서 사례를 가져온 것처럼 한국 고유의 어떤 우리는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풍류도, 파랑도를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책들을 파랑예사라든지 책을 쓰고 그랬죠. 그리고 5.16 그 혁명 주체자 들어갈 때 그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때 정신문화연구원이 만들어지고 국민교육원장이 만들어지고 생마운동을 하고 또 도의를 창단해야 된다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돌아다닐 때 치안이 가장 우수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치안이 가장 우수한 나라. 여성들이 밤 12시 넘어가지고 택시 타고 다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 없습니다. 한국하고 일본 그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 어디 이런 데 카페 이런 데 가서 컴퓨터 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유럽에 많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라틴 쪽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그쪽에 그 짐을 뒤로 못 지고 다니잖아요. 그냥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 핸드폰 같은 거 만약에 테이블에 놓으면은 뭐 순식간에 없어져요. 우리 국민이 저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공중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여행 다녀보시면은 공중 화장실이 깨끗한 데가 어디 있어요? 돈 안 내고 갈 수가 어디 있어요? 그만 공중의식 우리나라 국민이 철저하고 지금. 어쨌든 다른 사람 폐 안 끼치고 이 국민으로서의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본적인 룰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물건이 있어도 훔쳐가지 않고, 그냥 법조도 잘하고, 그냥 근면하고 다. 특별히 거짓말하지 않고. 이 정도 국민이 옛날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 우리 국민들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같은 선교사들이 썼던 책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너무 형편없는 우리 국민들. 그 당시. 너무 국민수에 부패해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뭐 우리 어르신들 다 알지만 옛날에 뭐 우리 어땠습니까? 시내버스 타고 갈 때 막 미어 터지잖아요. 줄 안 서잖아요. 옛날에 화장실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거 다 우리가 교육을 다 받고 그래서 오늘날 사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고 세계 최고의 국민이 됐어요. 사실은 그런 게 사실 그냥 단순히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나 또 선구자들이 그런 국민운동이라든지 계몽운동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게 이제 사실은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인데요. 이광수가 이제 나중에 친일을 해서 저희들이 참 이광수에 더 이상 이제 뭐랄까 언급을 안 하는데 이광수가 원래 제일 존경했던 건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우리 나라를 잃어버려 버렸을 때 제일 항상 강조하고 다니신 게 나라를 잃은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도의가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런 말씀 항상 하시도 아니고 무실력해 거짓말하지 않기. 그게 나라를 찾는 방법이다. 총독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 거짓말하지 않는 게 나라를 찾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집대성한 게 이광재 민족개조론이라지. 사실 여기 보면은 사실은 법무 선생이 얘기한 얘기 대부분 다 이광수가 이때는 아직 친일 알기 전인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썼어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국가 나라를 어떻게 이끄는 우리 민족이 나갈 길에 거의 똑같이 나와요. 이 국민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 19세기 말부터 이 선각자들이 우리 국민을 바꿔야 되겠다. 나라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신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우리 100년에 걸쳐서 바꾼 게 오늘날 우리 국민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끊없이 쌓아온 거죠. 사실은. 이제 법무선생의 또 다른 정치사상이 이제 당면한 문제죠. 공산주의 비판. 이 공산주의가 우리 민족의 정신, 우리 민족의 앞날, 우리 민족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해방 직전에는 80%의 지식인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왜냐면 이념이 좋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잘 살자는 거니까. 아주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공산주의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그 중에 한 분이시죠. 이 공산주의를 하면 결국 인간의 자유가 말살될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분들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법무 선생이었어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큰 물줄기가 말이죠. 공산주의로 가는 그 시대에 공산주의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만 식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람을 망치는 거다. 법무 선생 그 중에 한 분이셨다. 우리 법무 선생 공산주의 비판 이제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해.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론인데요. 어떤 국가가 되어야 되느냐. 1945년 해방돼서 1948년에 이제 새로운 정부를 수립했을 때 어떤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것이냐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한 거고 또 북쪽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채택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늘날 똑같은 민족이 똑같은 머리와 똑같은 근면성과 똑같은 도덕성을 가진 국민이 민족이 이 체제를 다르게 선택한 결과 오늘날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고요. 북한은 빵도 없고 자유도 없는 말하자면 노예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를 선택한다는 거, 어떤 체제를 선택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 법무 선생이 공산주의 그런 민족을 떠나서 어떻게 세계의 어떤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인터내셔널리즘이죠. 그런 국가는 안 된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또 칸트처럼 말이죠. 사회 동포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 그것도 안 된다. 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와 사랑이 거기 있으니까 민족 국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도의를 가지고 그 국가를 정의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쭉 그런 논의들을 했고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한 비판을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국민국가, 민족국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된 거죠. 그런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신생국 민주주의론. 자,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국민이 언제 민주주의를 해봤냐?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래서 망주국가에 있다가 식민이 됐다가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들어와서 하는데 이거 어떻게 잘할 수가 있느냐? 당시의 정치가들은 이상주의적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서양에서는 실시하고 있었던 국민수도 100달러 된다는 나라 어떻게 그런 민주주의를 하냐? 우리 나라 망한다고. 신생국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민주주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경세를 가진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신생국을 만든 민주주의를 하고 이게 한국적 민주주의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나라 망한다. 큰 혼란이 닥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이 이론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독재를 가져오는 패단이 있어요. 당시의 어떤 현실을 볼 때 어디까지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고 어디까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약간 제한된 어떻게 어떤 뭐랄까요 지도자 민주주의랄까 한국적 민주주의랄까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의 어떤 정치 현실에서 현실주의죠, 실천주의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가지랭이가 찢어지고 나라가 망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 되게 리얼리즘이고 이런 세 가지 어떤 그 새로운 정치사상이 있는 새 정치사상이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못했고 장차 이제 다룰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부 사상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범부가 한국 사상을 깊이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한국 사상은 없어요. 다 서양 사상이죠. 자유주의, 민주주의, 합리주의, 개인주의, 과학주의, 종교는 기독교. 근데 한국인이 그 말은 우리 뭐 형태는 다 DNA가 한국이지만 우리 머리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한국적인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깊이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래도 되는지에 대해서. 범부야 그 한국 사상에 대한 탐구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음양론이에요. 음양론은 사실은 이거는 동양 중국 사상이죠.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범부의 생각에는 주역이 이제 우리가 중국 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범부는 이건 한국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부가 좀 아마 그런 공부를 하셨는 모양이에요. 중국 문화를 워낙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책은 안 쓰셨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의 생각이냐면 음양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서양 사상이라는 것은 음과 양이 두 개로 딱 갈리는 사상이에요. 음과 양이 전혀 다른 것으로. 근데 범부가 생각하는 음양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음과 양이 정확하게 갈리는 게 아니라 저 평면에 이르고 끝없이 쏟아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 철학으로 얘기하면 실체론하고 뭐랄까요 과정론인데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 세계라는 게 이렇게 서브스턴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는 마이크는 영원히 마이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이크는 마이크지만은 마이크는 다른 것도 될 수 있어. 그때는 때리면은 망치가 될 수도 있어. 여기다가 잘라가지고 술을 뭐
저기도 낼 수 있어. 술잔도 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음양론입니다. 그래, 이거는 이거 맞아, 이 마이크야. 그렇지만 마이크만 되는 게 아니라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론이에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이걸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우주를 보는 우주가 틀린 거예요, 사실. 이게 음양론입니다. 한국 사상의 기본 그 본질이 음양론이라는 거예요. 범생각. 서양 사상은 기본 서브스텐셜리즘이거든요. 실체가 있다. 실체는 어떻게 실체가 뭐냐? 표현을 할 수 있다. 원자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정말 과학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 있고 악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서양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은 선이지, 물론 악은 악이지. 언제 선이 악이 될지 악이 선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선에 악이 있고 악이 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돌고 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뭐랄까요, 좀 뭐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것도 다 나쁜 것만 이 악이 아니야. 필요한 악도 있어. 선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나쁜 선도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악한 사람이 나라를 구한다. 그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망칩니까? 선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나라를 망하게 한다. 악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구합니까? 태종은 어떻게 나라를 구했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도 우리가 실체가 두 기자에 딱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선이 필요하고 악이 필요할 때 있다. 그 경우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약도 그렇잖아요. 비상이라는 약은 원래 몸을 죽는 약이지만 어떤 때 비상을 써야 된다. 그래야지 병이 낫는다. 이건 한의학에 대해 조예가 깊으셨거든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한의학은 음양론에 기초를 하고 생각하시고 한의학의 원리와 기본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사람 중에서 화랑도, 풍류도라는 거죠. 풍류사상이라는 거죠. 이 풍류사상이라는 게 뭐냐? 화랑이라는 거는 풍류사상을 세계관으로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날랑비 서문이라는 그런 문서를 남겼는데 날랑이라고 하는 화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비석을 써 날랑비인데요. 날랑비석에 서문을 쓴 게 날랑비 서문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신라에는 불교나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고유한 신라 고유의 사상이 있었다. 풍류도라고 한다. 거기 나와 있거든요. 이 풍류도라는 게 뭐냐? 화랑도들이 그 당시에 신라 고유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상의 실체가 뭐냐? 지정적 국가관이다. 지극히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국가관이다. 어떤 사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내놓는 사상.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몸을 잊어버리는 사상. 그게 화랑도의 본류다. 오직 나라만 사랑하는 정신. 나라를 위해서 생사를 돌아보지 않는 정신.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 화랑관상, 김유신 장군.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신라가 왜 이 작은 나라가, 변두리에 있는 작은 나라가 한국을 통일했느냐?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 다 그러는데 이 화랑도 풍류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한국을 갖다 하나로 만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동학사상입니다. 이 풍류도 사상이 화랑도의 정신, 풍류도의 사상이 맥이 다 끊어졌다고 봐요. 유교가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면서 다 밑으로 들어간 거죠. 다 불교를 믿게 되고 이제 유교를 믿게 되니까. 그래서 신라부터 시작해서 고려까지 1000년에 걸쳐서 불교가 지배했어요. 한국 사람들. 조선 500년은 유교가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한국 사람들의 풍류사상, 화랑도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어디에만 남아요? 구타는 굿이라든지 이런 데밖에 안, 별신이라든지 별신무다죠. 이런 어떤 무당들한테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죽어있다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역사에 나타났다. 그게 동학사상이다. 좋은 최재우. 그게 뭐냐? 하느님 사상이다. 하느님 사상. 화랑도, 풍류도의 궁극적인 사상의 그 극치는 하느님 사상이다. 하느님 사상이 뭐냐?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의 곧 하늘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전부 다 하느님이 있다. 하느님을 깨치면은 세상 모든 걸 알게 되고 또 세상 모든 거에 걸림이 없게 된다. 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모이는 인간 평등 사상이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게 한국이 앞으로 세계에 내놓을 사상이다.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하늘림 사상. 이게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사상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 또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요즘 뭐 한국 문화가 지금 대단하죠. 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본부 사상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3의 휴머니즘이다. 하밀림 사상. 자본주의다 아니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는 물질주의 물들었다. 찌들었다. 물질주의. 공산주의는 안 되죠. 인간성을 말살하니까. 그래서 이런 물질에 찌들거나 아니면은 인간의 어떤 그 양심을 파괴하는 그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상, 제3의 사상으로서 제3의 휴머니즘으로서 동학사상, 법무 선생이 제시를 했고 여기에 제일 쉽지 않은 사람은 김지아예요. 사실 말년에 김지아가 원래 또 상당히 급진적이고 약간 좌파적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동학사상에 깊이 심취를 했어요. 동학사상의 본질을 생명사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모든 걸 살리는 사상으로. 그리고 그게 한국의 진정한 정신이다. 거기 동학사상의 핵심이 있다. 범부 전쟁을 다시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김지아예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동양사상을 그동안에 다 구름타는 사상으로만 생각했는데 범부선생은 정치사상으로서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한국의 근대화 사상이다. 이 동양사상이라는 게 옛날 사상이 구름타는 사상인데 근대적인 사상으로서 재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5.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5.16 주체세력과의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 책으로 집약된 정치 철학, 신생국 정치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범보의 사상이 동양 철학을 넘어서서 시대에 필요한 사상으로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거, 정치 사상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상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